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수학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도로명을 알면 길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14년 도입된 도로명 주소를 통해 가능한 일인데요. 그럼 여기서 미션! 도로명 주소를 보고 YTN 찾아가 보기. 상암산로 76, 상암산로 76. 주소를 보고 열심히 찾아갔건만 오잉? 상암산로 1길? 도대체 왜 주소가 다른 거죠? 그러게 우선 설명부터 듣고 갔어야죠. 도로는 대로, 로, 길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 12m부터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에서 7차로의 도로는 로, 그리고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의 도로는 길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로와 로, 길은 서로 교집합이 없는 부분집합이니 또렷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또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숫자를 건물 번호로 부여하는데요. 그래서 건물 번호를 알면 거리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YTN의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을 분석해보면 로로 끝나는 상암산로는 실제로 왕복 3차선의 도로이며 마지막 건물 번호가 짝수이니 도로의 시작점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약 760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막 위에 떠다니는 거 그리고 뭐 하나 중간에 뭐 날라올 수도 있다. 네. 지구 위로 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죠. 그쵸. 근데 있었죠. 우주 쓰레기가 왜 많이 생겨나가? 이게 뭐 인공위성 자꾸 띄우죠. 계속 띄우니까? 인공위성을 띄운 다음에 네. 안 갖고 오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네.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아, 네. 쓰레기들이 많이 네.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네. 떠다니긴 네. 해요, 진짜. 위성이라는 게 에너지가 없어도 그냥 지구 중력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돌거든요. 네, 그냥 서로 그럼 진짜 부딪힐 부딪힌 적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쓰레기하고 네. 작동하는 위성하고 충돌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그럼-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네. 스피드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맞아. 네. 네. 보통 정지 위성이 네.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이게 24시간에 한 번 돌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당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궤도라고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정도 500km 정도거든요, 지상에서. 500km 정도에서는 지구를 1시간 반 정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 같은 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대피를 하기도 해요. 실제 대표. 궤도를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가 바로 예전에 그래비티.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행성이 이렇게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냥 전멸하게 되는 맞아, 뭐 맞아. 이런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인류 이제 엑스이벤트. 멸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이 소행성 충돌이라고. 공룡이 그렇게 멸종했거든요. 네. 네? 운석 충돌로 네. 공룡이 멸종했거든요. 아 그때 하나 날아왔어요 벌써? 네, 이미 맞아. 맞네. 근데 그때 충돌한 그 운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km 정도. 네. 지름 그렇게 10km 정도의 지름 운성이 떨어졌는데 공룡이 다 멸종했어요. 지금 10km면 한 네, 마포가 한 네네. 반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거네. 그 정도 충돌하면은 그냥 여의도 사이즈 여의도보다 크겠다. 그러면 얼마나 지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나 아예?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남아 있어요. 있어요. 그때 네. 파인 흔적이 거기가. 멕시코 쪽에 네.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걔가 떨어지면서 그 환경이 바뀌는 충격파가 거죠.
전달이 막 되고 폭발, 화산 폭발도 화산 막 폭발이 나고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이런. 일어나고 거기 나왔던 그 가스들이 상층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햇빛을 가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이제 충돌하는 순간 공룡이 쫙 멸종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서 멸종하게 공룡들이 된 거예요? 적응을 못하면서 그게 10만 년 동안에 걸쳐서 멸종돼요. 사실 아, 공룡들은 10만 명. 자신들이 10만 멸종하는지 명. 몰랐을 네, 거예요. 네, 그냥 서서히 줄어든 거죠. 아, 서서히 그냥 줄어든 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룡들이 이렇게 멸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인간도 서서히 멸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2013년인가에 러시아 어느 도시에 네. 그 공중에서 운석이 폭발했어요. 공중에서요? 네. 그 운석이 땅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네. 이제 온도가 아. 마탈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중에서 폭발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 조각들 파편들이 네, 파편들도 그렇지만 그때 네. 진동이 워낙 커져가지고 창문 다 깨지고 그 어머머머. 이제 건물 무너지고 하면서 그때 피해 몇 명이 또 다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운석 조각들 모아서 소치 올림픽 때 메달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어머. 그게 그거구나. 미래형 교통수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떠올립니다. 그중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게 UAM이죠. UAM이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뜻하는데요.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또는 드론 택시라는 이름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건데요. 사실은 근데 그 자동차나 기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교통관리 체계를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하고 1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인류는 그 후로 프로펠러나 왕복동 엔진을 사용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됐고 1950년대에는 제트 엔진이 개발되면서 항공기 요금까지 낮추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져 온 기술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은 앞다퉈 UAM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기술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와 철도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통시설이 미비한 주변 지역의 낙후를 초래했죠.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잇는 신장로를 개설하고 간선도로를 더해 연결고리를 늘렸지만 불어난 자동차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인 UAM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겁니다. 메가시티 교통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 예측한 거죠.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정한 교통 혼자 비용은 약 67조 8천억 원. 도시와 지방 간 국토개발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UAM이 상용화되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남역 뭐 이런 데보다는 외곽 지역들에서도 사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교통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하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국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나 도로 같은 인프라들이 깔려야만 교통수단이 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UAM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점에서 점으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과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UAM은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이야기, 네.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길이요? 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네. 당시 프랑스에서는 800개의 이름으로 무려 25만 개의 도량의 단위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25만 개요? 예. 너무 많다, 기준이. 이것을 통일하려고 시도한 것을 미터법의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 1791년 프랑스 정치가 탈레랑의 제안을 갖고서 적도에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 북극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나눈 값을 1m로 정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프랑스 파리에서 북극이면은 뭐 실제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직접은 못 가니까 네, 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직접 갔습니다. 네? 예, 직접 갔어요. 프랑스 천문학자 들람보르와 메상이라는 사람은 네. 자우선 측정 팀을 꾸렸거든요. 오. 예, 그래서 프랑스 북부, 그다음에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측량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측량 작업이요 무려 6년 동안 걸쳐서 이야. 있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 1799년에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줄인 1m의 원기를 만들었고 미터법을 국가 표준화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야. 자,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오선의 길이가 조금씩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어이구, 그럼 어떡해? 그러면 자오선을 기준으로 1m 정한 것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6년을 또 바꿔야 돼. 또 갔다 와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83년 국제 도량령 총회에서는 미터를 새롭게 정의했는데요. 오. 빛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진공주기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전진한 거리가 1m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1m가 그렇게까지나 대단한 작업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썼었는데 되게 네, 많은 네. 노력이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도를 설치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곳에 온도를 설치해준다? 어떤 온돌인지 직접 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어쩐지 우리가 알던 온돌과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아, 이게 우리 온돌입니다. 이게 온돌이에요? 네, 우리 온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요. 탄소 복합 신소재로 만들어져 가지고 열 전도성이 높고 추결성이 뛰어납니다. 오래된 집에는 난방이 필요한 관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시공이 꼭 필요하다고. 30년 전에는 동파이프로 시공을 많이 했는데 그 동파이프가 파손돼 가지고 우리 그 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온돌을 설치하기 전에 단열재를 바닥에 쭉 깔아주기 시작한다. 바닥 철거 없이 공사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온돌의 하단을 가지고 와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라? 근데 온돌에 있는 이 라인은 도대체 뭔지? 요 원형은 파이프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이런 십자 모양은 파이프가 일직선으로 쭉 지나가는 형태로 파이프 설치에 맞춰서 특별히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온수 파이프를 온돌 합합 라인에 맞춰서 설치한다는 기술자. 온수 파이프가 꼬이지 않게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한다고. 이 파이프를 따라서 온수가 흐르고 거기에 따라 난방이 됩니다. 개발된 온돌은 친환경 복합 신소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 손상될 걱정이 없이 시공을 할 수 있단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인체에 무해하고요. 이거는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구매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상판까지 설치 완료! 분배기는 파이프가 너무 길면 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효율이 좋은 경우를 고려해 시공한단다. 분배기가 현재 4구, 구멍이 4개가 있는데요. 각 구멍마다 80m 정도의 길이가 돼야지 적정한 난방이 유지가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시공 완료! 시공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고. 그동안은 많이 춥게 살았는데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보낼 것 같아요. 그 기억나세요? 동해안 산불. 네네. 2000년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2000년 4월 7일 날 시작해가지고요. 무려 8일간
지속이 됐다고 해요. 이게 고성에서 강릉 그리고 속초, 동해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경북 울진군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에서 진짜 제일 큰 그런 화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계속 막 몇 달씩 뭐 타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 역시. 네. 호주 산불. 호주 남동부 대규모 산불이 있었죠. 2019년 9월 2일 발화, 2020년 2월 13일 진화. 한반도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숲이 화재로 소실이 됐고요. 산불로 인해 사망자는 28분이나 그리고 야생동물, 파충류, 조류만 집계한 바로는 약 5억 마리가 솟아 시드니 서부 지역은 섭씨 48.9도에 도달하며 당일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11월 8일부터 3주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 1,600여 채의 집을 전소, 85명 사망. 불타버린 면적만 서울의 3배가 넘는데요. 아니 한반도의 85%면은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그렇죠. 사라진 건데 그렇죠. 북한까지 합쳐서 다. 그냥 다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진짜 그 탄 면적을 계속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도 수시간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 호주의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천문대가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천문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 아, 그게 사라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불 때문에. 진짜 안타깝다. 네. 실제로 산불이 그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 10년 새 산불 발생이 30%나 늘었대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1990년대에는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이었는데 2020년대로 들어서면서 170일로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진짜 많이 늘었네요. 심각한 겁니다. 네, 진짜 심각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산불이 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해보면 크게는 하나는 인간 탓이고 예, 인간이 많이 있죠.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겨울? 아니요. 식목일이에요. 식목일? 아, 그래요? 식목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니, 시기예요. 왜요? 그날 산에 가거든요. 실제로 산불의 60%는 봄에 일어나고요. 봄이 건조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정오에서 3시 사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들이 하던 시기잖아요. 그때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입산 통제. 사람의 원인인 게 사실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뭐냐면 날씨가 건조하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그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조밀하고 빽빽하거든요. 건조한 것이 지속이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 크게 보면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일환이고 빽빽해진 것도 사실 사람들이 나무를 안 베가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어찌 보면 다 인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로봇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 기술자. 그런데 이 로봇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건지? 내부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번호에 맞게 버튼들이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봇은 원하는 장소의 정보를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시든 온도 체크를 하고 또 손을 씻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로봇이 그런 기능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얼굴 인식을 통해 체온을 재고 거기다 손 소독까지 할 수 있다는 안내 로봇. 네, 이 로봇의 아래에는 라이다 센서라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가 이 로봇이 다니는 곳에 맵을 그리면서 이 로봇이 갈 위치를 알아서 찾아주게 되는 거죠. 로봇을 따라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는지? 근데 지금은 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로봇이 안내해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안내 로봇을 따라 들어가 보니 온통 로봇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이 처음 보는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도슨트 로봇입니다. 도슨트 로봇은 박물관 같은 데 비치되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는 그러한 로봇이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해설사 역할을 대신한다는 도슨트 로봇.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작품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 어머, 너 너무 똑똑하다. 모자 밑으로 귀를 감싼 공대가 보여요. 고우가 고객과의 다툼으로 스스로 귀에 상처를 내고 귀에 공대를 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도슨트 로봇의 해설. 쉬는 시간 담소를 나누는 기술자들. 그때 기술자들에게 다가오는 도슨트 로봇? 5인 이상 모여있으면 위험해요. 쭉 꺼져주세요. 사람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도슨트 로봇.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360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 그것을 감지해서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도슨트 로봇은 360도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인식해 장애물이 있을 경우 안전하게 피해 다닐 수 있다고. 그런데 그때 굉장한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며 등장하는 로봇. 아니, 기술자 왜 거기서 나와요? 지금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매핑이요? 네, 이 로봇은 방역 로봇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재 뿌리시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네, 저희 로봇도 약재를 뿌리는 로봇인데 어디서부터 약재를 뿌릴지 또 어디서 약재 뿌리는 것을 멈춰야 할지를 정해주는 작업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방역 로봇은 약재 뿌릴 곳을 파악한 뒤 안전하고 정확하게 방역을 해준다고 한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역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022년에 저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자의 로봇 기술. 또한 기술자는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물류 로봇도 개발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로봇들을 만들어서 여러 산업체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부스 안에서는 별도의 준비 없이도 손쉽게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그때 그 제안드렸던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잠깐만요. 네. 진짜 회의하시는 거네요? 네, 진짜 회의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음이랑 흡음 설계를 직접 하고 이제 화상회의에 필요한 카메라, 모니터, 그리고 마이크랑 스피커, 셋탑박스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화상회의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저희가 개발한 부스입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회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화상회의 부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회의실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 화상회의 부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활동이 잦아지는 때에 꼭 필요하다는 화상회의 부스는 환기팬, 흡배기를 통해 쾌적한 환경까지 제공해주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를 쓰실 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 보안을 위해서 도어락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외부와의 소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음 벽을 만들었습니다. 방음 처리는 기본, 불에 강한 난연 소재로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기술자의 부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큰 회의실에 혼자 뭐 하고 있는 건지.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저희 글로벌 마케팅 본부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한 20명 정도 인원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금방 올 거예요. 기다려 보시죠. 기술자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많은 수의 인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고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화상회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석 인원들 전부 오셨습니까? 홈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의실을 클릭만 하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기술자. 한창 진행되고 있는 회의. 그런데 저절로 화면이 바뀐다? 이건 도대체 무슨 기능이에요? 주화자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말하고 있는 사람을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치님은 지금 어디세요? 저는 지금 사무실이에요. 현재 발언 중인 사람을 보여준다는 기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일단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것들이 따로 분석이 돼요. 제일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레벨도 높기 때문에 그쪽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화면에 크게 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의 기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또 어떤 기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 오늘 회의 AI 회의로 켜고 시작할게요. AI 회의로? 그게 뭔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저절로 기록된다? AI 회의록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직접 입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다. 이뿐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나의 사생활을 지켜준다는데. 가상 배경을 적용을 했고요. 뒤에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저만 보이도록 해서 가상 배경을 적용했습니다. AI가 사람의 윤곽을 따서 배경에 합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